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할 때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사랑받고 자랐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형제 자매는 몇 명인지 꼭 물어봅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아픈 거 나고 그게 무슨 관계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감정이고요.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욕구와 매우 밀접합니다. 욕구가 충족이 되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살펴봐야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대, 60대는요, 감정과 욕구가 사치라고 배웠던 세대입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세대였기에, 즉, 생존이 가장 중요했기에, 감정과 욕구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세대였죠.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감정 표현이 적었고 미숙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본인의 감정, 즉 분노와 수치와 두려움을 꾹꾹 참고 살다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같이 화를 내었고, 그러다가 폭력까지 서슴없이 휘둘렀기에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이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고 항상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공간이 되어서 점점 말이 없어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보다는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슴에 품은 채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영어로 emotion인데요. 이는 라틴어의 파생어로 energy in motion, 즉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힘이 있을 때는 이러한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게 꾹꾹 누를 수 있지만, 갱년기에 접어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즉 힘이 없어지면 이제 이 감정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게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뭉쳐서 열이 되고 열이 각종 염증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 즉 마음을 알아가는 것은 이다지도 중요합니다. 제품만 복용한다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흰 쌀밥 대신 통곡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미, 콩, 귀리, 보리, 수수, 율무 등등 흰쌀, 즉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고 비만을 초래하므로 식이섬유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통곡물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든지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지 무슨 원리인지 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통곡물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판적 사고, 즉 생각을 의심하는 거죠. 의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에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현미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백미를 만들어서 먹었을까요? 우리의 주식이 현미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즉 현미의 장점도 있고 백미의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현미는 좋고 백미는 나쁘다 라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둘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몸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들을 많이 함유한 건 맞지만 렉틴과 피틴산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렉틴은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인데요. 이 렉틴이 과도하게 몸에 많이 들어오면 장벽을 손상시켜서 장누수를 일으킵니다. 밀가루에 많이 들어있는 글루텐이 바로 렉틴의 일종이죠. 그래서 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밀가루 음식을 권하지 않는 거고요. 피틴산은 장 속에서 미네랄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이렇듯 현미도 장단점이 있고 백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체중이면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현미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체액이 부족해서 잠을 못 자거나 위가 안 좋거나 어깨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커피 마실 자격 없습니다. 커피 마실 자격부터 갖추고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듯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설사를 하고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너무 마르신 분들은 현미를 드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만약 현미를 드셔야 한다면 발화현미가 좋고요. 또 압력밥솥에 고온으로 밥을 짓는 게 좋습니다. 물에 오래 담가 놓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미를 드시려면 아주 오랫동안 씹어주셔야 합니다. 꼭꼭 씹지 않으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어서 위장을 무척 힘들게 해서 오히려 질병을 가속화합니다. 현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곡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나에게 안 맞으면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 뭐든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장염도 아닌데 장염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설사, 변비 등으로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죠. 잘 못 드시니까 살도 쭉쭉 빠져서 저체중에 식욕 저하, 어지러움, 그러다 우울증에 불면, 관절염, 대상포진, 정말 지독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회맹판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소장내 세균 과증식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질환을 말씀드려 봅니다. 뭐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빛이 납니다. 행주는 부엌에 있어야 하고 걸레는 다용도실에 있어야 합니다. 걸레가 부엌에 있으면 세균이 창궐해서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장균은 대장에 있어야 하고 소장균은 소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구에 물이 역류하듯이 대장균의 균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생기는 질환이 바로 소장내 세균 과증식증입니다. 소장은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이라 균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장의 길이는 6에서 7m고요. 소장에는 면역세포인 림프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오히려 균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답니다. 대장의 길이는 1.5m고요. 소장에 2만 배가 넘는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 사이에는 회맹판이라는 판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 소장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맹판이 고장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제산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항불안제 등을 오랫동안 복용했다거나 또는 책 부족으로 인한 저산증으로 고생하거나 매운 음식, 커피, 술, 담배, 탄산음료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유산균이 도움이 안 됩니다. 유산균을 복용하면 오히려 소장에 균이 더 많이 살게 되어 유산균조차도 장벽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고 먹는 양배추, 콩, 마늘 등 각종 생야채나 과일, 우유, 잡곡 등도 오히려 장을 힘들게 합니다. 일단은 균들을 정리해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소장에 살고 있는 균들을 대장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는 대장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해균도 죽고 유익균도 같이 죽기 때문에 저는 유익균은 살리고 유해균만 죽이는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박테리오신이나 타이브 추출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상담을 통해 혈액을 보충하는 조혈제를 권하기도 하고 체액을 보충하는 소금차를 권하기도 하고 모세혈관의 재생을 돕는 혈관 영양제를 권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감신경 흥분으로 뇌와 골격근으로 몰려있는 혈액을 위장관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교감신경이 살아나야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뇌도 쉬고 마음도 쉬고 몸도 쉴 때 살아납니다. 이렇듯 모든 질환은 장에서 출발하기에 장부터 근간을 잡아줘야 전체적으로 치유가 잘 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헤리코박터균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고 모두가 위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헤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아진다고 해서 유명해진 균입니다. 헤리코박터균은 전 세계인의 약 50%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흔한 균이지만 모든 감염자가 치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치료를 권장하는 사람은 위, 십이지장 교양 환자, 위궤양의 말트 림프종 환자, 내시경 절제 수술을 받은 조기 위암 환자 등입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강한 유산 분비 억제제와 항생제 두 종류를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간 복용해야 하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즉, 헤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를 잘 저울질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헤리코박터균과 같이 살아도 된다는 소린데 많으면 위암에 걸릴 수도 있다니 헬리코박터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막 헷갈리게 됩니다. 헷갈릴 것 없습니다. 헬리코박터균과 인간의 사이를 부부 사이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사이 좋은 부부는 같이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같이 살고, 사이가 나쁜 부부는 같이 살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이혼을 택하는 것과 같은 거죠. 법원에서 섣불리 이혼하지 않게 화해를 권고해서 숙려기간을 주듯이 의사도 섣불리 힘든 항생제 먹지 말고 헬리코박터균과 잘 살아보라고 숙려기간을 주는 겁니다. 헬리코박터균과 인간이 공생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헬리코박터균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준다는 건데 과연 그게 뭘까요? 인간은 단백질을 먹고 삽니다. 단백질은 적게 먹어도 안 좋지만 많이 먹어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게 먹으면 세포 재생이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찌꺼기 처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의 찌꺼기에는 질소라는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은 단백질의 찌꺼기인 질소를 간에서 요소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신장으로 빼냅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 나쁘면 요소를 빼내지 못하므로 요소 수치를 통해 신장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요소를 위장으로도 빼냅니다. 요소의 배출 통로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헬리코박터는 윗속으로 들어온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가 강한 유산을 중화하기 때문에
강한 유산의 폭포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리코박터는 인간과 어떤 면에서 공생을 하는 걸까요? 헤리코박터가 만든 암모니아가 강한 유산을 중화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고, 헬리코박터가 적당히 있을 때 면역세포가 훈련을 해서 천식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헬리코박터를 없애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치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각 가정마다 다르듯이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헬리코박터균과 나의 공생이 왜 깨졌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균 치료를 한다 해도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 생활의 오류를 잘 살펴보지 않은 채 섣불리 이혼을 선택하면 여전히 힘든 것과 마찬가지겠죠. 간에서 요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위산이 너무 적게 나오는 건지, 위점막이 너무 약한지, 면역세포가 너무 약한지 등등 어떤 균형이 깨졌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문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야간요, 단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변은 하루 6에서 8회 정도가 좋고요. 잠자는 시간에는 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건강할 때는 소변을 보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기에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배출되는지 관심이 없지만, 막상 하루에 10회 이상 소변을 본다거나 심지어 자다가도 소변을 본다면 삶의 질이 부쩍 떨어지게 되고,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새삼 숙연해집니다. 소변을 보는 것은 자율신경이 알아서 합니다. 자율신경이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신경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신경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떨거나 심하게 과로를 하거나 몸속에 염증 물질이 많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집니다. 즉, 교감신경의 항진이 일어납니다. 교감신경의 항진이 일어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마당에 소변을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소변을 보지 않게 자율신경이 바소프레신을 과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일에 몰두하게 되면 소변 보는 것마저 잊게 됩니다. 그러나 바소프레신 역시 코티솔처럼 혈액이 있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액을 채우지 않고 무조건 쥐어짜게 되면 결국은 고갈되게 됩니다. 코티솔이 고갈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바소프레신이 고갈되면 소변을 농축할 수 없게 되어 야간뇨가 발생합니다. 깊은 잠을 자야 세포 재생이 되고, 야간뇨가 없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데, 비몽사몽 잠이 좀 드나 했더니 소변 때문에 깨고, 소변 보고 잠드나 싶었는데 다시 소변 때문에 깨고, 이런 밤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질병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열심히 살면 호르몬이 고갈됩니다. 호르몬은 혈액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호르몬을 만들 혈액은 남겨놓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의 신호를 받고 일을 하는 다세포입니다. 호르몬은 자율신경이 조절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호르몬이 고갈되고, 호르몬이 고갈되면 질병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 몸만 보지 말고 마음도 같이 봐야 합니다. 호르몬은 돈과 같아서 쓰는 것은 쉽지만 다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약으로 보충하는 호르몬은 짝퉁이라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진품 명품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질병의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는 심리학이나 철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보통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풀어주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사치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하면 배부른 소리 하네, 배고파야 저런 소리를 하네, 남들도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뭔 말이 많아 등등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주위에는 온통 권위적이고 심지어는 무서운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집에는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고, 학교에 가면 더 권위적인 선생님이 있고, 사회에 나가면 더더더 권위적인 사람들 투성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윗세대들은 일제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폭력과 억압을 견뎌내셨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굶주림을 겪어내셨기에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했을 테고, 그 다음 세대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윗세대분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게 뭔지도 모른 채 화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돌아가시거나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인 우리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었고,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아프니까 빨리 낫게 좋은 제품이나 추천해주지, 이 약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늘 꽉꽉 눌러서 없애느라 바빴기 때문이죠. 불안인지, 두려움인지, 서러움인지, 외로움인지, 슬픔인지 다 뒤섞여 있습니다. 힘들게 알아차리고 나면 이번에는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또 어렵습니다. 알아주고 인정하고 위로해주라고 했지? 배운 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수행 작업입니다. 운동을 한 번 했다고 금방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감정도 한 번 알아차린다고 금방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운동도 감정도 꾸준히 3개월만 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야 내 몸 하나 좋아지는 것에 그치지만 감정 관리를 꾸준히 하게 되면 감정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보고 배웠듯이 우리의 자녀도 우리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정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지러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어지럽다는 것은 뇌가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데요.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제일 흔한 것은 혈액 부족으로 인한 어지러움이겠죠? 그럴 때는 빈혈약이나 조혈제를 복용하면 잘 사라집니다. 또 호르몬 부족, 즉 부신 기능 저하로 인한 어지러움도 흔합니다.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위에서 밑으로는 잘 흐르는데 밑에서 위로 혈액이 가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서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아래에서 위로 잘 못 올라가니까 무척 어지럽습니다. 또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즉 귀의 이상으로 어지럽기도 합니다. 귀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신경이라고 하죠. 눈은 시신경, 귀는 청신경, 코는 후각신경, 입은 미각신경.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가 건강해야 눈, 코, 입, 귀가 제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는 머리카락보다 10배쯤 가느다란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기에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손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혈관의 퇴화나 손상으로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부족해도 호르몬이 부족해도 혈관이 퇴화되어도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이 밖에 혈압약으로 인한 어지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이유와 혈압약의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될 텐데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대부분 뇌활동 때문입니다. 뇌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기에 심장이 혈압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 아시죠? 그런데 혈액이 부족하다거나 혈관이 막혔다거나 혈관이 딱딱하면 혈액이 뇌로 잘 못 가니까 심장이 더 혈압을 올립니다. 어쨌든 뇌가 혈액 달라고 징징대지 않는다면 혈압은 그리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혈압이 오르면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이 터질 위험이 있으니 혈압약을 복용하는 건데요. 혈압약을 복용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면 뇌가 혈액이 부족하다고 계속 징징대는 거죠. 그게 바로 어지러움입니다. 그러니 혈압약만 복용하고 있으면 안 되고 뇌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뇌도 심장도 우리도 같이 노력해야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약으로 다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모두 혈액의 문제, 혈관의 문제, 혈액의 찌꺼기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지럽다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근본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점점 몸이 안정화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겠죠?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게 그리 쉽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꾸준히 정진하자고요.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는 바로 혈액을 아껴 쓰세요 라는 말입니다. 혈액을 아끼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무조건 쉬라는 건가? 이 정도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살라고 자꾸 아끼라는 건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살기에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지점은 세포 속으로 혈액이 못 들어간다거나 질이 좋지 않은 혈액이 들어간다거나 혈액이 부족하거나 할 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혈액의 원료는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게 기본적으로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잘 먹기만 하면 혈액이 잘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혈액으로 만드는 것이 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추를 사서 집으로 가져온다고 김치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음식을 잘 먹어도 혈액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조혈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골수에 신호를 줘야 비로소 혈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신장에서 이 호르몬이 신호를 주지 않으면 적혈구가 만들어지지 않고 빈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 빈혈이 동반됩니다. 신장은 다른 말로 콩팥이라고 합니다. 콩 모양인데 팥 색깔을 띠기에 콩팥이라고 한다고 하죠. 콩과 팥, 즉 둘 다 씨앗입니다. 신장은 씨앗을 닮아 있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라듯 씨앗이 생명의 원천이듯 우리도 신장이 튼튼해야 혈액이 잘 만들어지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50대 이후에는 어떻게 신장 건강을 지켜내는가가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장이 하는 일은 아주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혈액을 거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을 많이 소비한다는 것이고 혈액 소비량이 늘어나면 신장은 그만큼 걸러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장도 같이 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은 점점 지쳐가게 되고요. 신장이 지치면 정말 중요한 조혈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이 안 만들어지면 골수에 신호를 보내지 못하니 신호를 받지 못한 골수는 혈액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혈액이 부족해지는데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한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자신을 쥐어짜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들이 혈액이 없다고 혈액 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때도 못 알아듣고 계속 달리게 되면 결국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50대 이전의 삶과 50대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유전자의 차이로 개인차가 있겠지만 말이죠.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공자께서는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한 말입니다. 진정한 스승을 찾아서 헤매기보다는 나에게 진정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동기부여 철학자 역시 우리의 삶 속으로 걸어오는 사람은 모두 스승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속담에는 80 먹은 노인이 3살 아이에게 배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그래야 착한 아이다 라는 말을 거의 세뇌에 가깝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약사가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먹었다가 약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약사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들 역시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각자 스스로의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없으면 독이 되듯이 좋은 교육을 받아도 질문이 없으면 지식 정체가 일어나 꼰대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진정한 스승은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삶, 즉 자신의 경험만큼 큰 스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경험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를 성장시키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하나의 중심은 없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모두가 중심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 같이 알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우리를 치유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모니 공부방은 참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스승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 용어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란 두 가지 이상의 반대되는 믿음, 생각, 가치를 동시에 지닐 때, 또는 기존에 있던 것과 반대되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개인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편한 경험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뭔가 거창한 것 같고 어려워 보이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을 빼고 싶다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라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될 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와 집에 가기 싫다 라는 두 가지 생각이 충돌될 때, 우리 마음은 괴롭고 불편해집니다.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또는 집에 있고 싶다라는 나의 생각과 밖에 나가자는 아이의 생각이 충돌될 때, 인정받고 싶다라는 나의 생각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충돌될 때, 인간은 인지부조화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합리화나 타협, 인지 왜곡, 회피 등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다와 먹고 싶다가 충돌할 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하면서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와 집에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이 충돌이 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또 집에 가고 싶은 나와 밖에 나가자는 아이의 생각이 충돌이 되면 너는 집밥 놔두고 왜 맨날 돈을 쓰려고 해? 라면서 아이를 비난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나와 무시당하는 내가 충돌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은 쪽으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인지부조화로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편한 감정이 많이 찾아온다면 자신에게 어떤 인지부조화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무척 화가 많고 짜증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인지부조화를 공부하면서 점점 화와 짜증이 줄어들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고 제품을 드실 때 제품을 복용하기만 하면 낫는다 라는 생각과 낫고 싶다 라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제품을 열심히 복용했는데 왜 빨리 낫지 않지? 하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인지오류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제품은 도구일 뿐 제품만으로 낫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인지오류를 바로잡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모니 공부방에 남아서 정진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신비의 묘약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결국은 다 각자의 선택이죠. 오늘은 인지 부조화, 인지 오류, 인지 왜곡 등 인간의 심리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삶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